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군함도에 대해서 못다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군함도에서 희생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군함도에는 탄광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원된 노동자라고 하면 우리는 다 이제 남성들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군함도에서 사망한 그 분들, 한국인들 중에는 여성의 사망자도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탄광에서 일하는 곳에서 왜 조선인 여성이 여기까지 끌려와서 사망을 하게 됐을까? 그 이유는 당시에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던 이 위안소의 문제입니다. 위안부의 문제죠. 이 군함도는 군인들이 있던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에 일본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미쓰비시는 기업 위안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 작은 섬에 위안소가 무려 3곳이나 있었던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위안소에 강제 동원됐던 식민지 조선인, 한국인 여성 위안부의 존재, 그리고 이들이 사망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당시 군함도에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 군함도 바로 옆에 있는 쬐그만 섬이 하나 있습니다. 한 400m 떨어진 곳인데 이 나카노시마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섬에서 이 군함도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화장하는 장소로 이 나카노시마를 당시 미쓰비시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조선인 사망자가 약 50여 명 정도 추정이 되는데, 이건 군함도에 동원됐던 당시에 한국인들이 50명이 사망했다 요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50명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카노시마에서 화장한 후에 아마도 초기가 될 것 같은데, 미쓰비시 자체에 사망하신 분들의 그 안치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명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인된 이름이 조선인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약 50여 명 정도고, 거기에서 이 조선인 여성들의 이름도 발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쟁의 막바지에 가면, 그리고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산이 계속적으로 독려되고 있던 1943년 이후로 가면 무리한 작업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합니다. 그건 뭐 국적을 따질 필요 없이 중국인, 조선인, 일본인 다 사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엔 사망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들을 제대로 화장을 했는지 그 처리 자체도 불분명합니다. 그 나중에는 미쓰비시가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던 안치소 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실제 희생자 수는 파악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단지 지금까지 확인된 이름이, 조선인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약 50명 정도라는 거지, 이 군함도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50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요. 그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환경 속에서 왜 사람들은 저항을 하지 않았을까? 그건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항의 의지 자체를 상실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항상 굶주림에 있고 잠은 부족하고 그런 상태에서 조금의 여유라고 하는 게 없는 상태잖아요. 뭔가 시간이 나면 부족한 잠을 채워야 됐지 뭔가를 생각하고 도모할 만한 그런 여유 자체는 이들에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군함도의 비극은 끝났을까? 근데 역사는 상당히 가혹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최종적으로 항복을 했죠. 그리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선인들의 희생이 끝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나가사키의 원폭이 투하됐죠. 그래서 나가사키는 초토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 나가사키 시내를 복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가사키 시내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복구에 동원될 만한 사람들이 없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원폭이 떨어지고 나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방사능의 피폭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던 시절입니다. 이 나가사키 시내에 일단 복구 작업이 투입돼야 되고 부상자들을 구출을 해야 되죠. 이런 나가사키 복구 작업에 투입된 사람들이 이 군함도에 있던 조선인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구 작업에 투입됐던 당시 군함도에 있던 노동자들은 원폭 당시의 피해는 크게 입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 건물로 보호가 되고 있었고 나가사키 시내에서 18km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원폭 당시의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이 복구 작업에 동원되면서 피폭을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은 또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가? 전쟁 끝난 후에 동원된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도 이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조선인 노동자들을 강제 동원시킨 건 일본이잖아요. 그럼 전쟁이 끝나고 했으면 아무리 일본이 패전하고 자기들이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강제 동원한 사람들 국가가 끌고 왔는데 다시 이들을 귀국을 시켜야 될 책임은 일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전쟁은 8월에 끝났는데 일본이 실제 항복한 건 8월 10일이고 공식적으로 항복이 발표된 건 8월 15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빨리 전쟁이 끝났는데 이제는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가족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할 것이며 말이 한 달이 이제 하루하루가 이들에게는 내일이면 돌아갈 수 있을까? 다음 날이면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이전에 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런 생각을 못했겠지만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조국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만나는 일이 중요하죠. 근데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 참은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자력으로 그 당시 이들이 뭐 얼마나 돈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자비로 귀국선을 마련합니다. 그 배에 가득 타고 조선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가 한반도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제가 자꾸 조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이 식민지 시기에 식민지 조선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야 그 이후에 한국 정부 그 이전에 대한민국과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병합 후에 한반도는 지역명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신부 영토로 편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구분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이해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자력으로 이 식민지 조선인들이 귀국선을 마련했고 그 배에 탔지만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9월은 태풍이 많이 오는 시기입니다. 이들이 배에 타서 출항을 했을 때 태풍을 만나서 배가 완전히 전복이 됐어요. 출항을 하자마자 태풍에 전복됐다는 얘기는 이미 태풍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잖아요. 그럼 태풍이 오는데 왜 배를 띄웠을까? 위험한데. 그게 위험하다라는 걸 모르고 배를 띄웠을까요? 위험하다는 걸 모르고 배에 탔을까요? 충분히 아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식사건, 그 숙소건 일본 정부는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계속 있을 수도 없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들은 징용 와서 하루하루가 다 목숨을 거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태풍 오는데 배 띄우는 정도는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위험은 항상 무릅쓰고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그 위험한 상황에서 배에 타고 돌아오려고 했으나 태풍에 배가 전복돼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대부분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역시 또 이 미쓰비시를 떠나지를 못합니다. 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조선소의 대형 크레인 부근에 다수의 이 식민지 조선인들의 익사자, 유체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증언들을 여러분들이 합니다. 그냥 미쓰비시 조선소는 징용에 끌려갈 때부터 그리고 일본이 전쟁이 끝났을 때까지도 끊임없이 한국인들을 괴롭히는 장소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징용, 징병, 공출의 문제가 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을까요? 그럼 그 전에 한국 정부도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국교를 재개한 것은 1965년입니다. 이 한일 기본조약이 1965년 6월 22일 체결이 되죠. 이 한일 협정을 체결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1963년부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 의견이 엄청나게 나왔고 엄청난 반대 시위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시위를 했던 대학생들을 크게 63세대로 구분하기도 하죠. 당시에 대학생들이 내걸었던 구호가 제2의 을사조약이었습니다. 일본과 국고 재교, 일본이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이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건 1905년에 제2의 을사조약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게 당시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정부는 박정희 정권이죠. 이 군사정부는 기본조약 및 4개 부속협정에 사인을 하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가 성립이 됐습니다. 이 결과 과거 식민지 지배 문제는 미해결이 됐죠. 아직까지도 과거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이 해결되지 않는 데는 박정희 정부가 매우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과거 식민지 문제 어떻게 해결됐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미해결이 됐을까라고 한다면 당시에 이 협정의 막바지에서 우리 쪽 책임자였던 외무장관 이동원 그리고 일본 쪽의 협상의 이제 책임자였던 시이나 일본 외상이죠. 일본 외무성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가 표현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동호 외무장관은 뭐라고 했냐면 과거 양국민 사이에 불행한 관계가 존재했다. 시기를 전혀 특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불행한 관계가 뭔가 존재는 한다고 했는데 그 불행한 관계가 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나 일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과거의 관계는 유감이며 깊이 반성한다. 그 과거의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이동원 외무장관은 불행한 관계라고 했고 신이나 일본에서는 과거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얘기하는 관계는 아마도 동일한 내용을 가리킬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관계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 모호한 표현으로 문제 해결을 피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과거의 불행한 관계, 과거의 관계, 언제 관계를 얘기하는 건지. 이렇게 과거라고 했다면 임진왜란도 과거예요. 그 이전에 왜구들이 왔던 것도 과거입니다. 어떠한 관계를 얘기하는지를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는 당시에 정통성이 부족한 군사정부하고 그리고 식민지 지배 문제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일본 정부가 서로가 필요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맞교환했다라고 보입니다. 현재까지도 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본 조약의 내용 중에 두 개의 조항이 가장 눈에 띄는 겁니다. 제2조하고 제3조예요. 자, 제2조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다라고 했을 때 이 이미라고 하는 시점이 어디냐가 문제가 됩니다. 이 조약이 체결된 것, 한일협정이 체결된 건 1965년이에요. 근데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불법이라서 무효인 건지 그게 아니라면요. 1965년을 시점으로 한다면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무효라고 하는 건 한국이 이미 해방이 돼서 정부도 수립했잖아요. 독립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그러니까 1905년 시점에서 보면 이미 무효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상관없이. 그냥 이건 일본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쓰여진 조항이 되는 거죠. 시점을 명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당시 군사정부는 왜 이런 조항을 허용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아래 3조로 연결이 됩니다. 제3조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이게 왜 군사정부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었을까? 우리가 볼 때 이거 당연한 문구처럼 보입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연합 총회 결정 195호에서 명시된 유일한 합법 정부는 한반도가 맞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한반도 전체를 195호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국제연합 총회 결정 195호에서 얘기하는 건 대한민국 정부가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수립된 유일한 정부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38도선 남쪽에서 합법정부라는 거지 한반도 전체에서 한국정부가 합법정부라고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건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 군사정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고 그리고 군복 뽑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런 박정희 정부가 정통성에서 권력의 정통성에서 끊임없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를 합법적으로 승인해 준 것과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근데 이건 국제연합의 총회 결정을 왜곡한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서로가 유리한 조항을 주고받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대일 청구권 문제를 유야무야 해버렸죠. 이승만 정권은 최소한 1년에 1억 불씩 식민 통치 기간을 최소한 36억 불은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국교 재개를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박정희 정권은 경제 개발의 시드머니를 얻어야 되는 게 굉장히 큰 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61년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에 군사 정권에서 했던 대부분의 조치들은 실제로는 실패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굉장히 전설처럼 떠받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 합해개혁도 실패를 했고요. 그러면서 불거졌던 게 이 군인들이 정치하겠다고 군복 벗고 양복 입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4대 의혹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새나라 자동차, 그리고 빠찡코 문제, 그리고 증권 파동, 뭐 이런 워커힐 호텔 개발 같은 4대 의혹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4대 의혹 사건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민주공화당을 만들 창당 자금을 만들려고 하는 게 그거였죠. 이 정치인들, 군인 정치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수익을 챙긴 게 4대 의혹 사건이고
그 이전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정부가 내세웠던 게 기본적으로 통치의 정당성은 없고요. 군인들이 이 사회 혼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결단을 내렸다고 하지만 사회 혼란이 뭐가 있었습니까? 4.19로 정부가 들어선 후에 1년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민주당 정권이 어부지리로 정권을 차지하긴 했지만 그들이 제대로 통치할 만한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죠. 4.19 당시에 그 이후에 그 사회적 혼란 어떤 게 있었는지 실제로는 혼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핑계 삼아서 권력을 잡으니까 권력의 정당성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당시 한국 사회에서 비판받았고요. 그래서 남은 건 경제개발밖에 없습니다.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근데 민생이 해결됐는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군사정권 하에서 했던 경제정책 몽졸이 실패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화폐개혁이거든요. 자,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남은 게 없는 군사정권은 너무도 다급한 거죠. 그래서 시드머니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시드머니는 일본으로부터 받는 배상금과 대일 청구권 문제인데 그 대일 청구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냐면 유상과 무상원조로 됐습니다. 배상금이란 명칭 안 썼고요. 무상원조는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독립축하금이 3억 달러고 유상원조 2억 달러 그리고 기업 간 차관 1억 달러에서 그걸 다 합쳐봐야 6억 달러입니다. 그걸 받고 대일 청구권 문제를 이것으로 일괄 타결을 명시해버렸습니다. 그냥 국가가 받아야 될 배상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대일 청구권 문제 이걸로 일괄 타결한다고 명시를 할 수 있을까? 개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그건 국가가 자기들이 타결할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근데 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일본에게 요구할 것까지도 대일 청구권 문제 일괄 타결로 국가가 명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도 이걸 가지고 식민지 지배에 대한 모든 것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괄 타결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애초에 성립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청구권을 국가가 함부로 결정지을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군사정권은 그 이후에 일제가 한국에 입힌 각종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를 봉쇄시켜버렸죠.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받게 된 이 독립축하금, 배상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그대로를 전달하지 않았고 일부를 주지 않았죠. 그리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한일 국교 재개를 하면서 당시 일본에서는 이 배상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었냐면 민간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일본도 피해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국가는 배상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당시에 조선에서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들이 갖고 있던 부동산이 있죠. 근데 그거를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 부동산을. 그걸 다 놓고 오게 됐단 말이죠, 일본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재산만 해도 배상금으로 하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게 일본 쪽의 주장이었는데 근데 그 일본인들이 갖고 있던 부동산, 민간인 재산은 보호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걸 한국 정부에게 인계했던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동의한 건 누구에게 동의한 거냐면 미 군정에서 몰수를 결정했고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일본 정부는 동의를 했던 겁니다. 그럼 그건 미국에게 따져야 될 문제입니다. 일본인 민간인 재산 문제는. 한국 정부가 뺏어간 게 아니잖아요. 당시는 한국 정부가 아직 수립도 안 됐었고. 그리고 나서 한국 정부에게 물론 그 적산이라고 해서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부동산이 한국 정부에게 인수가 됐지만 그건 미군정이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배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하튼 간에 개인이 보상받아야 될 내지는 배상받아야 될 청구권을 정부가 일괄 타결한다라고 하는 건 애초에 성립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군함도에서의 이야기와 그리고 군함도와 관련한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군함도 얘기는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군함도 전체가 등재된 게 아닙니다. 일본이 그 시기를 메이지 시기로 한정했기 때문에 군함도에서 극히 일부분인 방파제와 제1수직갱 이 두 가지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군함도에 관련된 전시시설이나 일본 정부는 그 내용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에 해당되는 내용들만을 가지고 군함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결정을 했던 유네스코로부터 불과 도쿄올림픽이 개막하기 며칠 전에 공식적인 경고를 일본은 받게 됐던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애초에 이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전제 조건이었던 것이 일본이
등재의 명분으로 이용했던 메이지의 산업혁명 유적이라고 하는 그 부분 외에 군함도에 있어서 일어났던 모든 역사적 과정들을 설명하는 전체 내용으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었는데 그것을 일본은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부분에 대한 설명도 미진했기 때문에 유네스코로부터 결국은 경고를 받게 됐습니다. 이건 일본에겐 상당히 큰 부끄러움일 뿐만 아니라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네스코로부터 실질적인 경고를 받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솔직히 말하면 현재로서는 크게 바뀔 것이라고 예상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후로도 계속 진행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신 분들 내지는 관심 있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군함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군함도에 관련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